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내 귀에 들리는 이 노래가 정말 그 노래가 맞단 말입니까? 2026년 4월 18일, 일본의 자존심이라 불리는 도쿄돔 한복판 5만 5천 명의 인파가 뿜어내는 열기 속에서 저는 얼어붙은 채 서 있었습니다. 30년 넘게 보수 언론사에서 팬들을 굴리며 한국 문화는 일시적인 유행일 뿐이라 깎아내렸던 저 이치카와 타케시의 눈앞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거든요. 일본의 심장부에서 100년 전 우리가 그토록 지우려 했던 그 처절한 선율 아리랑이 도쿄의 밤 공기를 갈기갈기 찢어발기며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노래를 부르는 이들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이 아니었죠. 제 곁에 선 일본인 청년들, 그리고 제 아내와 딸까지 목이 터져라 한국어로 아리랑을 연호하고 있었던 겁니다. 역사를 부정하고 한국을 무시해온 저 같은 사람들에게 이 소리는 축제가 아니라 심장을 파고드는 날카로운 칼날과도 같았습니다. 일본 전역을 마비시킨 보라색 물결, 그리고 11만 명의 일본인을 단숨에 굴복시킨 한국인들의 진짜 정체. 도대체 한국이라는 나라는 우리에게 어떤 존재가 되어버린 걸까요? 지금 그 전율 돋는 현장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저는 이치카와 타케시입니다. 지난 30년간 일본의 유력 보수 일간지에서 논설위원으로 활동하며 날카로운 펜 끝으로 세상을 재단해온 자부심 하나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제 집무실 책상 위에는 언제나 일본의 국격과 전통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원고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죠.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한국 문화에 대해 매우 냉소적인 사람이었습니다. K-팝이라는 건 결국 일본의 아이돌 시스템을 교묘하게 베껴 자본으로 포장한 일시적인 신기루일 뿐이다 라고 단언하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들을 깎아내리는 독설을 사설에 담아냈던 것이 바로 저였습니다. 그런데 2026년 4월 18일 그날의 도쿄는 제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논리와 이성이 전혀 통하지 않는 기이한 공간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습관처럼 신문을 사기 위해 거리로 나섰을 때 저는 난생 처음 보는 광경에 발걸음을 멈춰야 했습니다. 일본을 대표하는 5대 스포츠 신문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일면 전체를 보라색으로 도배하고 있었거든요. 방탄소년 7년 만에 도쿄 강림, 전설의 귀환, 11만 명의 심장이 멈추다 같은 자극적인 제목들이 제 눈을 찔러왔습니다. 경악스러운 것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편의점 신문 가판대는 이미 새벽부터 몰려든 인파로 인해 텅텅 비어 있었고 미처 신문을 구하지 못한 젊은이들이 점원에게 애원하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종이신문이 사양산업이라며 한탄하던 저에게 한국 가수 때문에 신문이 굿즈가 되어 품절되는 이 상황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문화적 충격이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일본의 언론들이 집단 최면이라도 걸린 것인가? 저는 분노와 당혹감이 섞인 한탄을 내뱉으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거실의 풍경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평소 조신하던 아내와 명문대에 다니는 딸아이가 보라색 옷을 맞춰 입고 응원봉이라는 것을 흔들며 한국어 가사를 외우고 있더군요. 딸아이가 제 앞으로 내민 것은 오늘 밤 도쿄돔 공연의 티켓이었습니다. 아빠, 이번 돈이 있어도 못 구하는 거야. 내가 반년 동안 아르바이트해서 겨우 구한 거니까 오늘만큼은 제발 같이 가줘. 아빠가 늘 말하는 현장의 진실을 직접 확인해보란 말이야. 딸의 간곡한 부탁과 아내의 서운한 눈빛에 저는 결국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그래, 가서 똑똑히 봐주마. 그 화려한 껍데기 뒤에 숨겨진 상업주의의 허상을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날카로운 비평을 써주마. 저는 마치 적진으로 향하는 병사처럼 비장한 각오로 집을 나섰습니다. 공연장이 위치한 스이도바시역에 도착했을 때 저는 마치 보라색 강물에 휩쓸려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역 입구부터 도쿄돔까지 이어지는 그 짧은 거리는 이미 5만 5천 명의 팬들로 가득 차 있었고 그들이 들고 있는 보라색 응원봉 수만 개가 대낮부터 기이한 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30년간 언론인으로 살며 올림픽 개막식도 월드컵 결승전도 가봤지만 이토록 간절하고도 뜨거운 열기는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팬덤의 열기를 넘어 어떤 종교적인 숭고함마저 느껴지는 거대한 에너지였습니다. 저는 팔짱을 꽉 낀 채 주변을 차가운 시선으로 훑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자본을 쏟아부었길래 이 정도 규모의 마케팅이 가능한 걸까?
저 아이들은 도대체 무엇에 저토록 열광하며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어가는 걸까? 저는 여전히 분석적인 잣대로 현상을 재단하려 했었습니다. 하지만 입장 게이트 근처에서 목격한 한 장면이 저의 그 견고한 오만함에 미세한 균열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제 앞에는 한국에서 직접 공연을 보러 온 듯한 한 무리의 청년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어로 떠들며 웃고 있었는데 일본인들이 가진 특유의 거리두기나 눈치 보기 같은 건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당당했고 그 눈빛에는 어떤 그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일본인 할머니 한 분이 인파 속에서 길을 잃은 듯 당황한 기색으로 주변을 살피고 계셨습니다. 스마트폰 입장 코드를 확인하는 법을 모르시는지 쩔쩔매고 계셨지만 정작 주변의 일본인들은 메이와쿠, 민폐를 끼치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혹은 번거롭다는 이유로 그 할머니를 외면했습니다. 저 역시 누군가 도와주겠지라는 생각으로 방관하며 그 장면을 관찰하고 있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아까 본 그 한국인 청년 중 하나가 망설임 없이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일본어를 전혀 못하는 듯 보였지만 그는 곧장 자신의 스마트폰 번역기를 켰습니다.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청년은 할머니의 짐을 대신 들어주며 게이트 입구까지 직접 모셔다 드렸습니다. 입장이 무사히 끝나자 청년은 할머니를 향해 환하게 웃으며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그 미소는 어떤 홍보 전략으로도 만들어낼 수 없는 인간에 대한 순수한 배려와 정이 가득 담긴 것이었습니다. 아빠, 저게 바로 한국 사람들의 힘이야. 저 사람들은 자기들이 최고라는 걸 증명하려고 애쓰지 않아. 그냥 저렇게 마음을 나누는 게 몸에 배어 있는 거야. 딸아이의 목소리가 제 귓가를 때렸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사설을 통해 그토록 공격해온 한국이라는 나라의 실체가 제가 믿어왔던 일본식 교양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품격 있게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도쿄돔의 거대한 철문이 열리고 그 어두운 통로를 지나 객석으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듯한 기분에 사로잡혔습니다. 5만 5천 개의 좌석이 단 하나의 빈틈도 없이 꽉 채워져 있었고 조명이 꺼짐과 동시에 보라색 불빛이 일제히 점등되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만든 조명이 아니라 5만 5천 개의 진심이 모여 만든 거대한 우주였습니다. 무대 위에 일국면의 청년이 모습을 드러내자 돔 전체가 무너질 듯한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 소리는 단순히 가수를 향한 환호가 아니었습니다. 7년을 기다려온 사람들의 그리움과 환희가 응축된 폭발이었습니다. 저는 그 거대한 에너지 앞에 압도당한 채 제가 들고 있던 펜이 얼마나 작고 초라한 것인지를 난생 처음으로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공연이 시작되고 무대 위에서 뿜어져 나오는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며 저는 머릿속에 가득 차 있던 비평의 언어들을 하나둘씩 잃어버렸습니다. 정교한 칼군무와 완벽한 라이브, 그리고 관객들의 눈을 일일이 맞추며 진심을 전하는 그들의 태도는 제가 상업주의라고 치부했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습니다. 일막의 끝을 알리는 곡이 흐르고 무대의 공기가 기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을 때 저는 제 인생 54년을 송두리째 뒤흔들 전율의 서막을 목격하게 됩니다. 100년 전 우리가 지우려 했던 그 소리가 도쿄의 심장을 뚫고 올라올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대 위의 열기가 고조될수록 제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30년간 언론인으로서 분석과 비판만을 업으로 삼아온 제 뇌는 끊임없이 이 상황을 부정할 근거를 찾으려 애쓰고 있었죠. 하지만 제 몸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바닥을 타고 올라오는 5만 5천 명의 진동이 심장을 때리는 저 육중한 비트가 제 이성을 마비시키고 있다는 사실을요. 공연의 전반부가 끝나고 잠시 휴식 시간이 찾아왔을 때 저는 땀에 젖은 안경을 닦으며 주변을 다시금 살폈습니다. 그런데 제 옆자리에 앉아있던 한국인 여성 2명이 제 아내와 딸에게 말을 걸고 있더군요. 그들은 부산에서 비행기를 타고 날아왔다며 자신들이 직접 만든 보라색 리본과 한국 과자가 담긴 작은 봉투를 건네고 있었습니다. 이거 멀리서 오느라 고생하셨는데 같이 드시면서 응원해요. 방탄 보러 오신 분들은 다 가족이나 다름없잖아요. 서툰 일본어였지만 그 눈빛만큼은 더없이 투명했습니다. 아내는 연신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감사합니다를 외치며
고개를 숙였고 딸아이는 벌써 그들과 친구라도 된 양 SNS 계정을 공유하고 있었죠. 저는 그 광경이 몹시 불편했습니다. 일본인들에게 친절이란 정해진 선 안에서 이루어지는 예의입니다. 상대의 공간을 침범하지 않고 폐를 끼치지 않는 것. 하지만 이 한국인들은 너무나 쉽게 그 선을 넘어들어왔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외국인에게 자기 주머니를 털어 선물을 건네는 저 과한 정은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무례에 가까운 것이었죠. 도대체 왜 저러는 걸까? 저렇게까지 해서 얻는 게 무엇인가? 저는 삐딱한 시선으로 그들을 관찰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제 불편함은 묘한 부끄러움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무언가를 바라고 베푸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이 느끼는 이 거대한 행복을 곁에 있는 사람과 나누고 싶다는 그 지극히 순수하고 원초적인 인간애를 실천하고 있을 뿐이었죠. 그때였습니다. 공연장 통로 쪽에서 작은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한 일본인 관객이 응원봉을 흔들다 실수로 뒷자리 관객의 안경을 쳐서 떨어뜨린 모양이었습니다. 안경을 친 사람은 연신 사과하며 어쩔 줄 몰라 했고 피해를 본 사람은 불쾌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전형적인 일본의 갈등 상황이었죠. 서로가 서로에게 미안해하면서도 공기 중에는 차가운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그때 아까 제 아내에게 과자를 건넸던 한국인 여성이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안경을 정성스레 주워 닦더니 자신의 가방에서 안경 닦기 천을 꺼내 건넸습니다. 그리고는 양측의 손을 잡으며 환하게 웃더군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우리 다 기분 좋게 공연 보러 왔잖아요. 오늘 같은 날은 화내면 방탄이 슬퍼해요. 그녀의 당당하고도 유쾌한 중재에 차갑던 분위기는 순식간에 녹아내렸습니다. 안경을 친 사람도 맞은 사람도 머쓱한 듯 웃으며 서로 인사를 나누더군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며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갈등을 해결하는 것은 논리 정연한 법이나 엄격한 매뉴얼이 아니었습니다.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고 그 상황을 따뜻하게 안아줄 줄 아는 그 오지랖 넓은 정이야말로 세상을 움직이는 진짜 힘이라는 사실을 저는 54년 만에 처음으로 깨달은 것입니다. 공연은 다시 시작되었고 무대는 더욱 화려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 눈에 보이는 것은 화려한 조명이나 무대 장치가 아니었습니다. 무대 위 7명의 청년이 뿜어내는 기계, 그리고 그들과 하나 되어 호흡하는 관객들의 품격이었습니다. 일본의 대형 공연장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쓰레기 무단투기나 무질서한 이동이 이 현장에는 없었습니다. 한국 팬들이 앞장서서 주변 쓰레기를 줍고 질서를 지키지 않는 이들에게 부드럽게 주의를 주는 모습은 경이롭기까지 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비하해왔던 냄비 근성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뜨겁지만 누구보다 질서 정연했고 누구보다 타인을 배려할 줄 아는 대인배적 풍모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르친 줄 알았는데, 우리가 앞서 있는 줄 알았는데, 제 안에 오만한 자존심이 하나둘씩 무너져 내렸습니다. 30년 동안 저는 한국을 경쟁국 혹은 잠재적 적대국으로만 규정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도쿄돔에서 제가 만난 한국은 일본이 잃어버린 지 오래된 사람 사이의 온기를 여전히 간직한 채 전 세계를 향해 그 마음을 나누고 있는 위대한 문화 대국이었습니다. 무대 위에 청년들이 멘트를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일본에 처음 왔을 때를 기억합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큰 무대가 아니었죠. 하지만 여러분이 저희를 믿어주셨기에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에는 일본 팬들에 대한 진심 어린 예우와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옆에 앉아있던 한국인 팬이 제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같이 응원해 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그 한마디에 제 심장 근처에 쳐져 있던 마지막 방어선이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낯선 이의 손을 잡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마음, 국경과 역사의 벽을 넘어 인간으로서 마주보는 그 용기, 그것이 바로 한국이 가진 진짜 힘이었고 전 세계가 그들에게 열광하는 본질적인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공연이 절정으로 치닫고 장내에 무거운 정적이 흐르기 시작했을 때 무대 위 대형 스크린에 한국의 전통 문양이 새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아니 일본의 역사를 뒤흔들 전율의 멜로디가 도쿄돔을 가로질러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100년 전 우리가 그토록 지우려 했던 그 처절하고도 아름다운 선율. 아리랑이 도쿄의 심장을 향해 화살처럼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장내를 가득 채웠던 함성이 일순간 잦아들고 도쿄돔 전세에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무대 위 조명들이 하나둘 꺼지더니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오직 단 하나의 선율만이 가늘게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전자음도 화려한 팝 멜로디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 조상들이 두려워하고 지우려 애썼던, 그러나 결코 죽이지 못했던 한국의 혼이 담긴 소리였습니다. 아리랑? 제 옆에 앉아있던 아내가 숨을 들이키며 나지막이 내뱉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아리랑이었습니다. 30년 넘게 펜 끝으로 한국을 깎아내리던 저조차도 단번에 알아챌 수밖에 없는 한국인의 DNA가 각인된 그 처절하고도 아름다운 선율이 도쿄돔의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무대 위 대형 스크린에는 한국의 전통 문양인 단청의 색감과 기와지붕의 곡선이 현대적인 그래픽으로 살아나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360도 개방형 중앙 무대 위로 7명의 청년이 다시 등장했을 때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전통 의상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도쿄의 상징인 도쿄돔 한복판에서 가장 한국적인 모습으로 그들이 서 있었던 겁니다. 음악이 고조되자 수십 명의 댄서가 무대를 에워쌌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마치 거대한 파도와 같았습니다. 서로의 손을 맞잡고 원을 그리며 도는 그 퍼포먼스는 한국의 강강술래를 연상시켰죠. 그런데 그들이 대형을 바꾸며 일제히 바닥에 몸을 낮춘 순간 위에서 내려다본 무대 위에는 선명한 문양이 새겨졌습니다. 그것은 태극기의 핵심인 태극 문양이었습니다. 일본의 자존심이라 불리는 이곳에서 수만 명의 일본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한국의 국기가 거대한 빛의 예술로 피어난 것입니다. 저는 전율을 넘어선 공포에 가까운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공연이 아니었습니다. 100년 전 우리가 그들의 언어를 빼앗고 이름을 지우려 했던 그 오만한 역사를 향해 문화라는 이름의 거대한 해일이 무서운 기세로 몰려오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진짜 소름 끼치는 광경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아리랑의 후렴구가 터져 나오자 제 곁에 서 있던 한국인 팬들이 먼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 그들의 목소리는 간절했고 당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에 맞춰 제 딸아이와 아내, 그리고 주변을 가득 채운 일본인 관객들이 하나둘씩 입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서툰 발음이었지만 5만 5천 명의 목소리가 하나로 모이자 도쿄돔은 거대한 공명통이 되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인들이 한국어로 아리랑을 떼창하는 이 기이하고도 장엄한 광경 앞에서 저는 30년간 쌓아 올린 제 모든 논리가 모래성처럼 허물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총칼로 억누르고 교육으로 세뇌해도 지우지 못했던 저 노래가 이제는 일본의 젊은이들이 스스로 돈을 내고 줄을 서서 배우는 노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저는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쓴 수천 장의 사설들이 얼마나 부질없고 옹졸한 것이었는지를 5만 5천 명이 만들어낸 이 압도적인 문화적 화해의 현장이 증명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공연장 안에 보라색 불빛들이 태극의 붉은색과 푸른색으로 교차하며 번쩍였습니다. 무대 위의 청년들은 마치 이 땅에 한을 씻어내기라도 하듯 온몸을 던져 춤을 췄고 관객들은 국적을 잊은 채 눈물을 흘리며 그들의 이름을 연호했습니다. 저 역시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는 분명 한국인도 아니고 아리랑은 제 조상의 노래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 선율 속에 담긴 보편적인 인간의 슬픔과 그것을 이겨내려는 강인한 생명력이 제 심장을 사정없이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힘이구나. 사람의 마음을 굴복시키는 것은 군사력도 경제력도 아닌 바로 이 진심이 담긴 문화의 힘이구나. 저는 그 순간 직감했습니다. 오늘 밤 이후 저는 예전에 이치카와 타케시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요.
도쿄돔의 천장을 뚫고 나갈 듯한 아리랑의 함성 속에서 저는 54년 만에 처음으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경외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도쿄의 밤은 더 이상 예전처럼 차갑지 않았습니다. 100년의 시간을 건너온 노래 한국이 일본의 심장부에 지워지지 않는 거대한 태극의 인장을 새겨 넣고 있었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도쿄돔의 거대한 조명이 다시 켜졌을 때 저는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5만 5천 명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그 거대한 소음 속에서도 제 귀에는 여전히 아리랑의 잔향이 맴돌고 있었죠. 30년 동안 펜으로 세상을 휘둘렀다고 자부했던 제 손은 힘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쓴 기사들이 누군가의 가슴에 벽을 세울 때 한국의 저 젊은이들은 노래 한 곡으로 그 벽을 허물고 있었다는 사실이 뼈아프게 다가왔습니다. 도쿄돔 밖으로 나오자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공기는 여전히 보라색 공기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저를 또 한 번 멈춰 세운 것은 도쿄돔 외곽을 가득 메운 수천 명의 인파였습니다. 티켓을 구하지 못해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팬들이 돔 벽에 귀를 대고 안에서 흘러나오는 소리에 맞춰 응원봉을 흔들고 있더군요. 그들은 무대를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광고와 선전으로 만들어낸 행복이 아니구나. 이건 진짜다. 저는 그 풍경을 뒤로 하고 가족들과 함께 전날 딸아이가 예약해둔 하라주쿠의 한 한국 분식점으로 향했습니다. 신라면 분식이라는 빨간 간판이 내걸린 그곳은 서울의 한강변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이색적인 공간이었죠. 평소라면 일본 라멘이 세계 최고인데 왜 이런 걸 먹느냐며 타박했겠지만 그날 밤 저는 홀린 듯 냄비 앞에 앉았습니다.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라면 냄새와 함께 매콤한 증기가 제 안경을 뿌옇게 적셨습니다. 조심스레 국물을 한 모금 마신 순간 저는 당황했습니다. 강렬한 매운맛 뒤에 밀려오는 그 깊고 개운한 감칠맛. 그것은 마치 겉으로는 무뚝뚝해 보이지만 속은 한없이 깊은 한국인의 정을 닮아 있었습니다. 땀을 닦으며 라면 한 그릇을 비워낼 때쯤 제 안에 마지막 고집도 깨끗이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옆 테이블에서 공연의 여운을 나누던 한국인 청년들이 제 티셔츠에 묻은 국물 자국을 보더니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아버님, 공연 즐거우셨어요? 여기 앞치마 있는데 이거 쓰세요. 옷 버리면 속상하잖아요. 그들은 자연스럽게 제 앞에 앞치마를 놓아주며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이웃처럼 말을 걸어왔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생전 처음 보는 외국인에게 서툰 한국어로 대답했습니다. 고마워요. 공연 정말 전율이었습니다. 제 대답에 청년들은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환호를 질렀습니다. 와, 아버님 최고예요. 진짜 한국 한번 오셔야겠는데요. 6월에 부산에서 또 공연하는데 그때 오시면 저희가 진짜 맛있는 돼지국밥 대접할게요. 그들은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으로 자신의 나라를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들의 눈동자에서 저는 제가 30년간 외면해왔던 한국의 진짜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경쟁의 대상도 깎아내릴 숙적도 아니었습니다. 먼저 웃어주고 먼저 나누고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의 향기가 나는 나라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전철 안에서 저는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54년 인생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단어를 검색창에 넣었습니다. 쏟아지는 기사들과 영상들 속에는 제가 몰랐던 혹은 모른 척했던 한국의 위대한 저력이 가득했습니다. 세계를 제패한 기술력보다 제 마음을 더 강하게 때린 것은 그들이 문화를 통해 전 세계에 전하고 있는 위로와 화합의 메시지였습니다. 저는 주저없이 항공권 예약 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6월 13일 BTS의 데뷔 기념일이자 부산에서 축제가 열리는 그날의 티켓을 검색했습니다. 비행시간은 고작 2시간. 도쿄에서 오사카를 가는 것보다 가까운 이 거리를 저는 왜 반평생이 넘도록 마음의 빗장을 걸어 잠그고 가보지 않았던 걸까요? 예약 완료 버튼을 누르는 제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여행 예약이 아니었습니다. 30년 동안 독서를 쏟아냈던 제 과거에 대한 사죄였고 이제라도 진실을 마주하겠다는 한 지식인의 뒤늦은 고백이었습니다. 딸아이는 제 휴대폰 화면을 보더니 제 품에 안겨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고마워. 진짜 고마워. 전철 창밖으로 도쿄의 야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늘 차갑고 정교하게만 보이던 도시가 그날따라 유독 외로워 보였습니다. 아마도 우리 일본이 잊고 살았던 뜨거운 심장을 저 건너편 한국이라는 나라가 대신 뛰게 해주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제 펜을 들어 새로운 글을 쓰려 합니다. 누군가를 비난하고 깎아내리는 글이 아니라 내가 본 진실을, 내가 느낀 전율을, 그리고 우리가 함께 걸어가야 할 미래를 담은 글 말입니다. 총칼로 100년이 걸려도 지우지 못한 아리랑을 노래 한 곡으로 제 심장에 심어준 그들에게 저는 이제 기꺼이 고개를 숙이려 합니다. 기다려라, 부산. 내가 늦었지만 이제야 진짜 당신들을 만나러 갑니다.